여러분, 다시 저희 채널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관이 아니라 이빨과 발톱으로 다스려지는 왕국들로 이루어진 세계, 하나의 행성으로 떠나볼 것입니다. 이 행성 곳곳에서 생명의 혈관과도 같은 강물에서부터 숨결조차 얼어붙는 산 정상까지 법칙은 글로 쓰이지 않고 모든 생명체의 본능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 하나하나가 생사를 건 추격전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배권을 두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생명이 끝나야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가장 혹독한 투쟁의 장에서 펼쳐지는 생존의 대가와 힘의 본질에 대한 원초적인 서사시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두 마리의 어린 사자가 조상의 영토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미 사자와는 달리 이 어린 사자들은 아직 미숙하고 인간과 그들의 가축을 경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껏 가본 적 없는 먼 곳까지 이끌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불과 4마일 떨어진 곳에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순한 성격으로 길러지고 천적에 대한 방어 본능이 거의 없는 당나귀입니다. 사냥꾼에게 절제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의 심장을 가로질러 흐르는 길이 4,000마일이 넘는 위대한 강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나의 대륙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혈맥이며 고대 문명의 찬란한 과거와 오늘날 야생의 생명력이 숨쉬는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잔잔한 수면이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지만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들이 공간과 물, 그리고 생명 자체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탁한 나일강의 물속에는 이 강만큼이나 오래된 사냥꾼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움직임 없이 조심스러운 눈과 조용한 콧구멍만이 수면 위를 가릅니다. 바로 나일악어입니다. 길이 6m, 무게 약 반톤에 달하는 고대의 파충류로 이 강의 왕이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인내심입니다. 악어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진흙둑에 몸을 숨기며 완벽하게 위장한 채 기회를 엿봅니다. 젊은 버팔로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다가옵니다. 무리 전체가 물가에 모였지만 바로 아래 숨어있는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물이 폭발하듯 터집니다. 악어는 엄청난 힘으로 뛰어오릅니다. 강력한 턱은 제곱인치당 5,000파운드의 압력으로 물려듭니다. 사냥감은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악어는 그 유명한 죽음의 회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일악어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썩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물속의 세균과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육지에서는 다소 둔해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여 짧은 순간에는 시속 3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순환은 암컷이 모래 2개 높은 곳에 깊은 둥지를 파고 으스무사스계에서 80개의 알을 낳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어미는 지칠 줄 모르는 경계자로서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모든 위협을 물리칩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어미는 거대한 턱으로 조심스레 새끼들을 물에 옮겨 놓으며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걸음을 보장해 줍니다. 태양이 나일강의 잔잔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깊고 묵직한 숨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바로 하마입니다. 길이 4m, 수컷의 경우 최대 5,000파운드에 달하는 몸무게로 낮 동안 나일강의 진정한 지배자는 바로 이 하마입니다. 겉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하마는 놀라운 힘과 변덕스러운 성격을 지녔습니다. 자신의 수중 영역을 지킬 때는 매우 사납습니다. 이들은 보통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루며 우두머리, 수컷이 이끌고 하루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두꺼운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붉은색 액체는
피의 땀이라 불리지만 사실 이는 상처가 아닌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자외선 차단제이자 소독제 역할을 하며 아프리카의 강렬한 햇살 아래에서 완벽히 적응한 생리 현상입니다. 밤이 내리면 하마는 안전한 물속을 떠나 육지로 나와 풀을 뜯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km까지 이동하며 매일 밤 약 40kg의 풀을 먹습니다. 비록 초식동물이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성격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육지에서는 시속 30km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마는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설물은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하여 물속 미생물들을 먹이 사슬의 기초로 유지시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 무리는 천천히 얕은 물가로 돌아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나일강의 수면은 다시 한번 이 거대한 존재들의 숨은 힘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푸른 범람원 곳곳에서는 무겁고 규칙적인 발굽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물소의 끊임없는 행진입니다. 강인한 초식동물인 이들은 힘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수백 마리씩 떼를 이루어 끊임없이 먹이와 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어깨 높이는 약 1m 반, 몸무게는 500kg에서 1000kg에 달하는 아프리카 물소는 초원의 진정한 거인입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뿔은 뿌리 부분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단단한 방패를 이루며 방어와 지배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뿔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 움직이는 요새 안에는 명확한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개체들이 앞과 양옆을 보호벽처럼 둘러싸고 무리의 중심에는 사냥꾼들로부터 보호받는 새끼들이 자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족의 미래입니다. 나일강의 나무들이 줄지어 선 강가를 따라 고요함을 가르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물수리의 특유의 울음소리입니다. 웅장한 날개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이 위험 있는 새는 하늘의 지배자입니다. 새하얀 깃털은 짙은 날개와 등에 강렬한 대비를 이루죠. 성체의 날개 길이는 거의 2m 반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시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 물 위 90m가 넘는 높이에서도 반짝이는 물고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사냥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낙하, 깃털로 이루어진 미사일이 목표를 잠금합니다. 찰나의 순간 하늘과 물의 세계가 부딪힙니다. 외과용 칼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완벽한 정확도로 먹잇감을 덮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 번의 날갯짓과 함께 독수리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 발톱 안에는 확실한 전리품이 움켜쥐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의 잔잔한 수로를 따라 가느다란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 위로 드러난 건 긴 목과 머리뿐, 마치 뱀이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뱀목새로 잠수와 위장의 달인입니다. 이 새가 돋보이는 이유는 힘이 아니라 민첩함입니다. 많은 물새들과 달리 이 새의 깃털은 완전히 방수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지만 사냥을 마친 후에는 햇볕 아래에서 날개를 펴고 말려야 합니다. 물속에서 뱀목새는 빠르고 냉정한 사냥꾼입니다. 작은 물고기, 개구리, 갑각류 뒤를 조용히 쫓아가다가 먹잇감이 사정권에 들어오면 날카롭고 긴 부리로 번개처럼 찌릅니다. 단 한 번의 찌르기로 먹잇감을 꿰뚫고 그것을 물 위로 들어 올린 뒤 공중에 던져 삼켜버립니다. 건조한 열기가 나일강가를 감쌀 때 위험 있는 한 존재가 느릿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새 중 하나인 마루부 황새입니다. 키는 거의 1m 반에 달하고 날개를 펼치면 3m를 넘기도 합니다. 마루부 황새는 독특한 외모로 단번에 눈에 띕니다. 머리와 목에는 거의 깃털이 없어 주름진 분홍빛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특징은 썩은 고기를 먹는 이 새에게 꼭 필요합니다. 먹이를 먹을 때 깃털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때문이죠.
목 아래에 매달린 붉은색의 커다란 주머니는 천을 조절하거나 짝짓기 의식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일강을 따라 이어진 풀밭과 습지에는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물용량 아프리카에서 가장 튼튼한 영양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자태와 엉덩이를 감싸는 흰색 고리 모양의 무늬로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초식동물인 물용량은 생존을 위해 물가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두껍고 기름진 털은 기생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방수 역할도 합니다. 수컷은 길이가 최대 1m에 달하는 약간 비틀린 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역과 짝을 차지하기 위한 천연 무기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사자나 악어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물용량은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씁니다. 바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와 넓은 발굽 덕분에 이들은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하며 강과 늪 속으로 들어가 포식자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강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수드 습지 위로 웅장한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것은 넓적 부리 황사에 나일강의 각 구간마다 그곳만의 독특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나일강은 장엄한 흐름을 이어가며 물과 땅, 공기의 영원한 춤 속에서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강의 모든 구비마다 힘과 적응,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생명의 혈맥입니다. 악어가 지배하는 깊은 물속부터 하마가 쉬고 독수리가 하늘을 지키는 강가까지 나일강은 힘과 연약함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선이나 악이 없습니다. 오직 배고픔과 생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삶과 죽음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영원의 춤,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빚어온 순환의 일부입니다. 지구 위에는 땅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위와 얼음의 왕국, 그곳은 스스로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여기는 차마룩마, 우리가 에베레스트라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높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이며 추위는 이 잠든 거인이 지닌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라진 듯한 이곳에서도 자연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야생은 가장 순수하고 굴하지 않는 정신을 드러내며 죽음을 마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독한 날씨와 부족한 먹이가 전부는 아닙니다. 포식자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을 때 냉기가 주는 위협은 그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산의 그림자라 불리는 설표가 조용히 매서운 눈빛으로 다음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설표가 공격하면 먹잇감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땅에서도 생명의 불꽃이 가장 희미하게 타오르는 이곳에서 늑대 무리들이 지배합니다. 수천 피트 위 하늘에서는 히말라야의 하늘을 다스리는 수염 독수리가 신중히 하늘을 돌며 신선한 사체를 찾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먹잇감의 잔해를 낚아채 하늘로 솟구친 뒤 아찔한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레스트의 야생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계의 척추라 불리는 산맥에서 솟아오른 이 거인은 네팔과 중국의 경계에서 하늘을 꿰뚫으며 이 지극 929피트 높이로 치솟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생명과 존재 그 자체가 도전이 되는 또 다른 세계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약 13,000피트 아래에서는 울창한 소나무와 전나무 숲이 풍경을 지배합니다. 그보다 몇천 피트 더 오르면 나무는 사라지고 바위에 붙어 사는 풀과 이끼, 지유류만이 남습니다. 2,000피트를 넘어서면 식생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온도 또한 고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은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지만 2,000피트 이상에서는 혹독한 추위가 일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 중 하나인 정상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에 시달립니다. 시속 300km를 넘는 바람이 이곳을 얼음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비록 에베레스트 정상은 생명이 없는 왕국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생동물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번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광경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눈빛을 가진 무리의 우두머리 늑대가 공기를 가르는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사냥의 신호를 보냅니다. 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하고 뼈를 부술 만큼 강력한 턱을 가진 이들에게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10마리로 이루어진 무리가 함께 움직일 때 도망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두꺼운 털로 덮인 히말라야 늑대는 영하의 기온에도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강한 다리와 두꺼운 발바닥은 눈과 바위로 뒤덮인 지형을 이동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숲속이든 산비탈이든 그들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푸른 양, 사슴, 비카, 심지어 티베트 야크까지도 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뛰어난 후각 덕분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먹잇감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무리는 복잡한 전략을 세워 접근합니다. 각 늑대가 자리를 잡으면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내고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슴은 도망치려 하지만 늑대들의 전략은 기습이 아닌 지구력 싸움에 있습니다. 끈질긴 추격이 이어지고 지친 사슴의 다리가 점점 느려집니다. 험준한 지형과 굶주린 무리 사이에 갇힌 사슴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슴에게는 삶의 끝이지만 늑대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존의 날입니다. 그중 하나는 무게가 무려 1톤에 달하는 거대한 소로 2000피트가 넘는 고지대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야크입니다. 티베트 야크에게 고도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놀라울 만큼 긴 털을 지닌 이 거대한 동물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천연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의 초원, 이끼, 난쟁이 관목, 사초 같은 거친 식물이 이 초식동물의 빈약한 식단을 이룹니다. 영양가가 낮은 먹이와 거대한 체구 때문에 티베트 야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풀을 뜯는 데 써야 합니다. 제한된 먹이를 찾아내기 위해 야크는 매우 예민한 후각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먹이가 두꺼운 눈 아래에 묻혀 있어도 커다란 머리와 단단한 발굽으로 파헤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암컷과 새끼들은 수백 마리에 달하는 큰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수컷들은 홀로 혹은 소규모 집단으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리 안에서는 지배권을 두고 끊임없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는 의식적인 싸움이 종종 일어납니다. 에베레스트에서의 생존이 항상 크기나 힘의 싸움인 것은 아닙니다. 산의 높은 경사면에는 전혀 다른 생존 전략을 익힌 생물이 있습니다. 작고 민첩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 피카입니다. 약 140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이 작은 포유류는 따뜻한 털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로 바위 틈 속에 아늑한 굴에 살며 겨울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따뜻한 여름이 오면 영리한 피카는 겨울을 대비해 먹이를 저장하는 데 몰두합니다. 풀, 이끼, 지의류를 쉼없이 모아 건초덤이라 불리는 식량 저장소를 만듭니다. 물론 피카는 결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황금 독수리, 올빼미, 붉은 여우, 심지어 늑대까지도 피카를 맛있는 먹잇감으로 여깁니다. 피카의 첫 번째 방어 수단은 뛰어난 위장 능력입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닥치면 즉시 굴로 달아나며 보통은 포식자를 발견하자마자 특유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어 주변의 다른 피카들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작은 피카가 혹독한 날씨와 싸우는 동안 수천 피트 아래 온대림 속에서는 온순한 포유류 한 마리가 울창한 식생 사이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바로 붉은 판다입니다. 붉은빛이 도는 갈색의 두꺼운 털을 가진 이 동물은 이름만 같은 흑백의 거대한 자이언트 판다와는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길고 풍성한 꼬리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붉은 판다는 이 꼬리를 따뜻한 목도리처럼 감싸 사용하기도 합니다. 짧지만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 덕분에 나무를 타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나무 위에서의 삶은 대부분의 포식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게 합니다. 붉은 판다는 위장 능력을 이용해 적을 피합니다. 붉은 털빛은 나무 껍질의 색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완벽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위협을 받으면 성격이 급변합니다. 설표가 다가오면 붉은 판다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몸을 크게 부풀려 상대를 위협합니다. 비록 육식동물로 분류되지만 붉은 판다는 주로 식물을 먹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어린 대나무순을 좋아하며 이는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환경에 따라 과일, 베리류, 도토리 등도 즐겨 먹습니다. 붉은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시간을 먹이를 찾는데 사용할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가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대나무 줄기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흑곰은 최대 200kg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으로 에베레스트의 혹독한 생태계를 제 집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동물입니다. 두껍고 검은 털은 보온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가슴에는 독특한 V자 모양의 크림색 털무늬가 있습니다. 번식기를 제외하면 주로 혼자 생활하며 나무를 오르는데 능숙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적을 피하기 위해서든 긴 발톱과 강한 다리를 이용해 뛰어난 굴착 능력을 발휘합니다. 흑곰은 뿌리, 국은 곤충뿐 아니라 과일, 머리, 어린잎, 꿀, 새, 심지어 사양 사슴까지도 먹는 잡식동물입니다. 가장 따뜻한 계절이 오면 하루에 15kg에 달하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작은 피카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과 달리 흑곰은 혹한을 견디는 대신 깊은 겨울잠을 선택합니다. 여름 동안은 두꺼운 지방층을 쌓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편안한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점차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납니다. 흑곰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고살림과 바위산의 경계에서는 특별한 사슴 한 마리가 먹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무게 약 18kg의 사양사슴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용감한 발굽동물 중 하나입니다. 진짜 사슴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두껍고 거친 갈색 털은 훌륭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훨씬 길고 근육질로 험준한 암벽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슴과 달리 사양사슴에게는 뿔이 없고 대신 입 밖으로 10cm까지 길게 자란 두 개의 송곳니가 있습니다. 이 송곳니는 뿔처럼 번식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로 쓰입니다. 겨울은 바로 그 번식기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울창한 식생 속에서 작고 교활한 포식자에 잡히지 않는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게가 14킵을 넘지 않는 붉은 여우는 성체 사양사슴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은밀한 사냥꾼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점프로 여우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번에는 입에 어린 사양사슴 한 마리를 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붉은 여우는 잡식성으로 곤충, 과일, 열매, 식물의 뿌리를 먹으며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매우 예민한 시각과 후각 덕분에 여우는 산토끼, 들쥐, 곤충 혹은 신선한 과일의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잠복하다가 여우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앞발로 먹잇감을 내리찍는데 이 기술은 쥐뛰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붉은 여우의 삶이 항상 사냥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여우는 편안한 굴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쉬며 보냅니다.
해발 2.3천 피트 높이에서 한 위대한 맹금류가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날개 길이 3m 이상, 무게 8kg에 달하는 수염 독수리는 산의 진정한 거인입니다. 황량한 절벽 위에서 사는 이 새는 아마도 가장 높은 곳에 서식하는 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특별한 식습관에 있습니다. 괜히 뼈 부수는 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리한 시력의 도움을 받아 높은 하늘에서 활공하며 수염 독수리는 땅을 세심하게 훑어 시체의 흔적을 찾습니다. 발견하자마자 즉시 내려앉은 독수리는 불이나 발톱으로 뼈 한 조각을 집어들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약 50m 높이까지 날아오른 수염 독수리는 이름 그대로 그 뼈를 떨어뜨립니다. 몇 초 만에 뼈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즉시 독수리는 떨어진 자리로 내려와 뼈 조각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강한 산성을 가진 특수한 소화기관 덕분에 독수리는 뼈를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식단의 90%가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독수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양가 높은 골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인한 생명체들조차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서판다는 인간의 간섭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벌목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숲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눈표범조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웅장한 고양이과 동물은 현재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급증하는 밀렵으로 인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한 야생 티베트들 수에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굴의 늑대, 무리들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밀렵과 목동들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개체수는 400마리를 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늑대는 멸종위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존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놀라운 생명체들은 모든 역경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련에 맞서야 합니다. 그 시련은 혹독한 산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 세계에서 비롯됩니다. 이 야생의 왕국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족 사자 가족을 따라 야생의 세계로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합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사자가 숲의 왕이라 불리면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지 말이죠. 오늘 왕사자는 장난칠 기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의 임무는 가족을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야생의 삶은 여전히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사자가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암사자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들려줍니다. 사자 새끼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부모와 함께 사냥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냥꾼이 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먹잇감을 몰래 추적하는 법부터 큰 동물을 제압하는 방법까지 말이죠. 사실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쯤이 되면 사자 새끼들은 처음으로 어미젖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 시기에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자 새끼라도 여전히 어미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몸에 있는 작은 점들을 보셨나요? 성장하면서 점점 사라지지만 이 시기에는 풀숲 속에서 적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위장 효과를 줍니다. 하이에나 같은 일부 동물들은 새끼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사자는 항상 경계하며 새끼를 지켜야 합니다. 사자 새끼들은 사냥법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탐험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코끼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함께 알아봅시다. 아주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해볼까요? 장난을 치던 아기 코끼리가 갑자기 나무 가지 위로 올라가 마치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코끼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놀라운 길이의 코입니다. 이 코는 코끼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을 느끼고 음식을 집어들고 물을 마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코끼리는 주로 식물성 음식을 먹습니다. 잎, 풀, 나무 껍질, 과일 등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죠. 사실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큰 뇌를 가진 존재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심지어 후회라는 감정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동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발달한 뇌 덕분에 코끼리는 오랜 기억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코끼리처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생물 중 하나인 치타는 혼자 있는 삶을 선호합니다. 치타는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먹잇감이 흩어져 있을 때는 그조차도 사냥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동물이지만 치타는 때때로 동맹이라 불리는 작은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형제 치타들이 함께 살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실제로 무리를 이루면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을 더 쉽게 정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무리 안의 각 개체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한 마리 외로운 물소가 풀을 뜯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 사냥감으로 지목되었음을 모른 채 붉은 흑빛 풀숲에 몸을 숨긴 암사자. 무리가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끝없는 인내로 지켜본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진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진다. 암사자들이 일제히 폭발하듯 튀어나오며 풍경은 먼지와 발톱의 폭풍으로 변한다. 케이프 물소와 맞서는 일은 심장이 약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 괴물을 쓰러뜨리려면 무리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거대한 검은 파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아프리카 물소물이다. 근육과 뿔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벽. 무리의 중심에는 새로운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새끼들이 아직 서툰 다리로 걷고 있으며 그들을 둘러싼 어미들과 암컷들이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거대한 사회에서 권력은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형성된다. 리더십은 지혜의 망토처럼 가장 경험 많은 암컷 지도자에게 걸쳐진다. 그녀가 바로 무리의 대장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지도가 새겨져 있다. 오래전에 먼지로 변한 고대 하천의 길과 오직 그녀의 혈통에게만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지하수의 흐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기억이며 길잡이이자 무리에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녀의 어깨에는 모든 생명의 존속이 걸려있다. 무리의 가장자리에선 성체들소들이 살아있는 방벽을 이룬다. 그러나 또 다른 힘이 꿈틀거린다. 도전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시선은 지평선이 아닌 무리의 중심을 향한다. 이미 자리를 잡은 다른 수컷들을 향한 도전의 눈빛이다. 그는 야망 그 자체이며 폭발을 기다리는 근육의 폭풍이다. 젊은 눈에는 늙은 들소의 상처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약함의 징표로 보인다. 지위 다툼은 예고 없이 터질 수 있다. 고요함이 순식간에 거친 힘의 대결로 바뀐다. 두 거대한 들소, 각각 몸무게가 거의 1000kg에 달하는 거인들이 서로 마주선다. 포효도 위협도 없다. 다가오는 폭력의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충돌음이 울려 퍼진다. 거대한 뿔들이 서로 부딪히며 메마른 폭음을 내지른다. 두꺼운 이맛불은 자연의 방패처럼 작용한다. 이런 전투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승자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패자는 조용히 물러난다. 무리의 조직은 생존 전략의 걸작이다. 그들은 길고 단단한 대열을 이루어 걷는다. 새끼들은 중앙에서 보호받고 성체들은 양옆에서 살아있는 방벽을 만든다.
아프리카 들소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많은 강들이 나일라거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무리가 강가에 다가가면 경험 많은 개체들이 앞장서서 길을 탐색한다. 하지만 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둡고 고요한 물속에서 고대의 파충류가 폭발적인 힘으로 솟구친다. 강력한 턱이 순식간에 순진한 생명을 물어버린다. 그러나 무리의 반응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분노다. 뿔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벽이 돌아서서 포식자를 공격한다.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살아있는 요새, 미래를 되찾기 위해 싸운다. 서로를 지키려는 이러한 본능은 들소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많은 동물과 달리 들소는 동료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 위험이 감지되면 무리는 신속히 원형 방어 진영을 만들어 뿔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살아있는 성벽을 형성한다. 에베레스트의 얼어붙은 봉우리에서부터 오카방고의 물에 잠긴 평원까지 우리는 고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보았다. 인간에게서 발견한 연민, 악어의 인내, 들소의 힘, 그리고 코끼리의 지혜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위협도 목격했다. 이 야생의 왕국의 미래는 이제 얼음이나 사막의 모래가 아닌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독수리가 청소하듯 사체를 정리하는 새에서부터 생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설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과 사의 영원한 춤 속에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